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에서 비롯되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 총리의 그 한마디. 나는 그 문장을 런던의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고 동시에 베이징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중국은 전면 보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뒤이어 폭탄처럼 떨어진 또 하나의 선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 말은 한국을 자극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한국 편에 섰고 심지어 중국 외교부까지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일본은 외교적 고립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조용히 차지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것. 정신을 차려보니 승리자는 의외로 한국이었다. 그날 밤 일본에서 진행된 생방송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도쿄대의 한 교수가 무려 2시간 넘게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도 뒤흔들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자신을 일본국제문제연구원의 스즈키 마사토라고 소개했다. 진행자는 마치 일본이 드디어 일본답게 강경해지고 있다며 들뜬 목소리를 냈다. 다카이치 사나 총리의 발언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며 대만 유사시 일본이 함께 행동하겠다는 그 한 문장이 역대급 리더십 아닐지 묻기도 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스즈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라고. 일본은 지금 스스로를 주도국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착각이 일본을 위기로 끌어가고 있다고. 진행자가 놀라 되묻자 교수는 단언했다. 총리의 발언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것이라고. 진행자는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수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을 책임질 힘이 일본에게 없다는 사실이라고. 나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이 전쟁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말을 했지만 경제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그 한 문장을 떠안을 기반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 왜 그렇게 거셌는지 묻자 교수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핵심은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일본이 그 말을 현실로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록을 남겼다. 일본이 내뱉은 한 문장은 동아시아 권력구조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그 틈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올라선 국가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은 일본 총리를 조롱하면서도 굳이 국가 정상급 인사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오사카 총영사만 내보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중국이 일본 총리를 더 이상 국가급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바로 이해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일본을 상대로 고위급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수의 설명은 단호했다. 일본이 스스로 대국이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왜 일본이 그런 착각에 빠졌는지, 일본이 그렇게 약한 나라냐고 물었지만 교수는 일본의 말은 동아시아 판도를 흔들 힘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도 미국도 세계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정면에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교수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일본은 지금 엉망이라며 더 강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최근 보고서를 떠올렸다. 일본이 이럴 때마다 그 빈틈을 가져가는 나라가 하나 있다는 분석이었다. 교수도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진행자는 상황이 오래 갈수록 일본이 이길 것이라 했지만 교수는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자 교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이 잃는 것들을 한국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첫 자료를 펼쳤다. 총리 발언 직후 중국의 보복이 즉각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고 범죄 위험, 지진, 흑곰 증가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이 문구들은 중국 소셜미디어 전체로 번졌고 진행자는 터무니없는 핑계라고 했지만 교수는 철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전면 무료 취소를 허용했고 약 50만 건의 예약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이었다. 진행자는 50만이라는 수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응했지만 항공 노선 복구도 대부분 보류된 상태였다. 교수는 자료를 넘기며 손실은 4조 엔 이상이라고 밝혔다.
일본 관광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그중 30%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까지 짚었다. 하루 만에 반토막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의 4조엔 손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진행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고. 관광지가 너무 붐볐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도 되고 오히려 총리의 발언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현재 일본 여론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더욱 암울하다고 느꼈다. 실제 관광지를 가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식당을 운영하는 모녀, 전통 여관을 지키는 노부, 관광버스를 모는 아버지, 관광회사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모두가 생계를 잃을 위기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총리의 단 한 문장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의 불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행을 취소하면서 한국행 예약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진행자가 놀라되 물었다. 정말 그렇게나 많이냐고.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의 추천 목적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일본 호텔이 텅 비는 동안 한국의 백화점과 시장, 숙박업소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국립박물관은 역대급 방문자가 몰렸고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방 도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진행자는 가만히 있던 한국이 일본이 놓친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오면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더 소비한다는 점이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같은 콘텐츠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경제적 확장력 그 자체다. 진행자는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했지만 나는 이것이 일본 관광 산업을 잠식하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과거처럼 그들을 끌어당길 힘이 없다. 한국은 문화와 이미지, 서비스 모든 면에서 이미 일본을 앞서 있다. 진행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결국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차분히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말했다.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일본도 한국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한마디는 일본 사회의 오만과 현실 인식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질문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일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다. 진행자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고 차라리 미국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총리가 참전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가 미국, 일본, 대만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의도와 정반대로 흘렀다. 진행자가 어떻게 정반대냐고 묻자 나는 자료에서 한 줄을 읽어주었다. 총리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지도 없고 언급도 없었다. 사실상 일본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응이었다.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진행자는 놀라되 물었다. 대만도 그렇냐고.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오히려 일본에게 신중함을 요구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도 선택받지 못했고 대만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 그대로 짝사랑이었다. 진행자는 말을 잃었고 나는 일본이 지금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나라를 언급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진행자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한국이 얻는 반사 이익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중국 관광객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며 한국의 관광과 유통, 숙박 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었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산까지 더해지며 한국은 동북아 경제 중심축으로 뚜렷하게 올라서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이 적대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짚었다. 중국발 관광과 경제가 흔들릴 때 일본을 가장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시장 역시 한국이라는 점이었다. 진행자가 놀라며 한국이 정말 그런 존재냐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이미 중국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행 노선 회복 속도도 한국이 세계 1위였다. 한국인 소비자는 일본 지역 경제를 가장 크게 떠받치는 수요층이기도 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일본을 가장 먼저 찾아주는 나라는 언제나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결국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더 중요한 흐름을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축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필요했다. 진행자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3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진행자가 완벽한 파트너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묻자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 해군이 스시마 해협과 황해라는 두 핵심 해상 길목을 잡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한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적 배치는 없었다. 진행자의 얼굴이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면 일본은 완전히 밀려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한국은 전방 억제 거점이 되는 것이다.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먼저 들릴 수밖에 없었다. 진행자는 후방 지원 기지라면 결국 일본은 보급 담당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 최근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까지 승인받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은 동해와 일본해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끼인 일본은 핵이 없는 회색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컸다. 회색지대라는 말에 진행자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미국의 핵울력은 여전히 일본에 존재하겠지만 미국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파트너는 이제 한국이 될 것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미국이 첫 번째로 전화하는 나라가 바뀌는 셈이었다. 진행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일본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고개를 들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보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때 미국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후방에서 지원만 할 수 있는 일본인지 아니면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인지. 답은 분명했다.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쪽이었다. 이제 미국은 위기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한국을 부를 것이고 일본은 참고 자료 수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컸다. 나는 가정 하나를 꺼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 것인가? 진행자는 망설이다 일본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주일미군도 있으니까요. 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고 했다. 이제는 한국이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군 기지만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제 행동이 가능했다. 진행자는 일본의 지위가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할 때만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한국이 바다를 책임지고 일본이 육지를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도 할 일은 있었다. 하지만 주연에서 조연으로 역할이 변한 것은 분명했다. 진행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자존심도 명분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일본은 일본 아니냐고. 어떤 위기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강국 아닌가 하고. 진행자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당연하다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본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다만 지금 드러난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나는 최근의 사건을 설명했다. 총리 발언 직후 무장한 중국 해경선 여러 척이 센카쿠 주변에 침범했던 일이다. 아무리 봐도 완전한 무력 시위였다. 진행자는 그건 중국의 도발 아니냐며 당황했다. 문제는 그동안 일본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해상보안청은 법적 제약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고 자위대는 출동 명령을 받을 수 없었으며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 벌였다. 진행자는 신중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은 약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진행자는 그래도 결국 중국 해경선이 물러가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은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고 대만도 침묵했다. 일본이 기대던 두 축이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 진행자는 목소리를 떨며 미국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국은 일본의 대응 속도, 정치적 혼란, 미국의 의지까지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결론을 냈다. 일본은 충돌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진행자가 그러면 일본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총리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했다. 갑자기 다케시마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에 밀리자 비난 여론을 한국 쪽으로 돌리려는 전형적 방식이었다. 진행자는 그게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상대는 중국이고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다. 그런데 일본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한국까지 건드리고 있었다. 이건 상황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적을 늘리고 있는 셈이었다. 중국과 맞서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센카쿠 침범 사건이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고립의 결과였다.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면해온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진행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알겠지만 기본 체력이 탄탄한 나라 아니냐고. 이번 사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냐고. 나는 자료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중국과의 갈등은 단지 그 붕괴를 앞당긴 계기일 뿐이었다. 진행자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일본 산업 기반이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 비용은 10년 사이 거의 2배로 올랐고 정부의 규제 속도는 OECD 최하위권이며 기술 인력은 고령화되어 줄어들고 공장들은 낡은 설비를 돌리고 있었다. 진행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문제 아니냐고 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번 사태 전부터 일본 밖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진행자는 당황했다. 일본 밖에서 길을 찾는다고요? 라고 되묻자 나는 더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총리 발언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이었다. 나는 일본의 남은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지정학적 긴장 증가, 공급망 취약성, 미국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림, 지진과 노후 인프라로 인한 위험 전력과 규제 문제 승인 절차 지연까지. 진행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러면 기업들이 정말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를 보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는 그 리스크가 실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해외 대체지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해외 대체지라면 어디냐고 묻길래 나는 4곳을 언급했다. 미국, 대만, 동남아, 한국. 하지만 조건을 비교하다 보면 결론은 하나였다. 진행자가 궁금하다는 듯 묻자 나는 차근히 설명했다. 미국은 비용이 너무 높았다. 인건비도 전력비도 부담이 컸고 투자 허가 기간도 길었다. 대만은 일본과 동일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동남아는 인프라 격차가 너무 커 첨단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엔 속도와 기술, 전력 모두 부족했다. 나는 조용히 결론을 말했다. 이렇게 하나씩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후보는 단 하나라고. 그 순간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한국이냐고. 나는 단호하게 맞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었고 전력 인프라도 일본보다 안정적이며 인력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 진행자는 정말 그 정도냐고 되물었다. 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교육과 연구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공급망 전략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다. 지금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진행자는 놀라며 다시 물었다. 정말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나는 설비 투자 속도, 부지 승인 속도, 인허가 속도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7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2년에서 3년이면 끝낼 수 있었다. 진행자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실제 사례를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한국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떤 계기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는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가 그 대상이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한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일본이 공급했고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의존도가 거의 같았다. 나는 당시 한국 산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교훈을 남겼다. 나는 핵심을 짚었다. 정치적 갈등 하나로 경제적 연결이 단숨에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진행자는 일본 기업들도 위험을 느꼈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거리와 속도, 그리고 정치 변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멀리서 수출하는 방식보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진행자는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고 생산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나는 정확하다고 답하며 사례를 꺼냈다. 도쿄오카공업이 경기도 평택에 약 100억 엔을 들여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감광액 세계 1위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택한 것이다. 또 이비덴 그래파이트는 포항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로 늘렸고 도쿄 일렉트로는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확대했다. 이데미치코사는 오산에 일본 외 첫 단독 연구개발 법인까지 세웠다. 진행자는 놀라며 되물었다. 결국 2019년 사태가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냐고. 나는 맞다고 하며 2024년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 전년 대비 375%나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갈등이 일본 기업들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배움이 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 고객과의 밀착도, 인력과 인프라의 품질을 활용하려 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강자들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진행자는 결국 갈등이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의 말을 전했다. 한국은 고객이 많고 인프라가 풍부하며 인재가 뛰어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속도였다.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한국은 규제된 3가지 핵심 소재를 모두 자체 개발해버렸다. 솔브레인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체했으며 동진세미캠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진행자는 그럼 일본의 카드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2019년 규제는 일본에게 역사적 악수가 됐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잃는 결과를 부른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셈이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지고 기술력은 외부로 유출될 것이며 일본 내 산업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더 커질 것이었다. 진행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것뿐이라는 뜻이냐고. 나는 담담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며 다시 물었다. 그래도 중국이 일본을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로 보진 않지 않겠느냐고. 중국도 일본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이 전면전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기관들조차 반격 준비가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국은 일본을 필요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했다.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는 이미 일본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었다. 제조 거점은 중국 본토, 에너지와 자원은 중동, 금융과 통화의 축은 미국. 그리고 핵심 기술 공급원은 또 다른 국가였다. 진행자는 그 기술 공급원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다. 일본이 기술과 브랜드의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실제로 구매하는 핵심 기술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는 다른 곳이라니 하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산 스마트폰의 화면은 삼성과 LG가 공급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한국의 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업의 고부가 가치 기술까지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다. 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중국에게 일본은 느리고 낡은 파트너지만 한국은 빠르고 영리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그럼 중국이 일본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대체가 시작됐다고 답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첨단 중간재의 비중을 보면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나는 총리의 참전 발언 이후 그 흐름이 더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일본 총리의 다케시마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악성언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이었다. 진행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케시마는 한일 문제인데 왜 중국이 나서느냐고. 나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이 한일 갈등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예전에는 방관하거나 은근히 부추기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진행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여행과 소비, 투자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우회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우회 시나리오란 일본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했다. 심지어 중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릴 필요조차 없다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을 지도에서 빼고 다시 설계해도 문제가 없고 그 빈칸을 자연스럽게 한국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진행자는 그럼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나는 협력이라기보다 중국의 일본 배제 전략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을 직접 압박함과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수혜를 보고 있었다. 진행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싸우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새로운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중국과 싸운다고 믿지만 이미 판에서 밀려나 있었다. 진행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일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경제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전히 지칠 국가 아니냐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일본은 무너진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올라가고 있느냐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풀세트 국가에 가장 가까운 곳은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풀세트 국가가 무엇이냐고 묻자 나는 손가락으로 분야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제조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군사력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이름을 알린 국가였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실전으로 검증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다. 문화에서는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진행자는 이렇게 다양한 수출 실적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의심을 드러냈다. 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K2 전차는 폴란드가 대량으로 구매했고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도입했다. FA-50은 이미 30개국과 계약을 맺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 수출에 번번이 실패했지만 한국은 실전 성능으로 10개국을 확보했다. 진행자는 놀라며 정말 10개국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광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국,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끌어들이는 여행지가 되었다. 2024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예를 들자 진행자는 그건 코로나 이후의 반등 현상 아니냐는 듯했다. 나는 그렇다면 왜 일본인 방문객이 3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는지를 물었다. 한국 여행은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완전한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젊은 층이 K-팝 때문에 움직인 것일 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나는 기술 분야를 예로 들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한국은 이미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진행자는 메모리 분야는 인정하지만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일본이 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동맹 관계에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은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쿼드 플러스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지고 있었다. 진행자는 한국이 정식 회원도 아닌데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한국이 준회원 격으로 참여 중이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없으면 중국 견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행자는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그게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장점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미국과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시너지를 챙기는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진행자는 이런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최근 APEC에서 한국이 협력 의제를 주도한 사례를 들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다. 진행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때 그런 역할이 일본의 자리 아니었느냐고 했다. 기술도 문화도 제조도 모두 갖춘 나라였던 일본 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진행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그래도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우위 아니냐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뼈아픈 현실을 언급했다. 바로 그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한국의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이 참전을 말하는 사이 한국은 억제와 안정을 내세우며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었다.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완성된 국가가 되어 간다는 뜻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고 버티다 시장과 인재, 기술을 모두 잃는 길. 혹은 한국을 인정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두 번째 축이라도 지켜내는 길이었다. 진행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축이라면 결국 일본이 보조 역할이 된다는 의미 아니냐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일본 편에 서게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진행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감쌌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씁쓸했다. 메이지 시대 이후 1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적 맥락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1997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은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 비웃으며 자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우며 더 강해져 돌아왔다. 반면 일본은 전자산업 세계 1위를 꿈꾸던 과거에 머물렀고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며 현실을 외면했다. 한국이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멈춰 있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스튜디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진행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을 흔든다며 일본은 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털어놓았다. 중국과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일본에 있다고 믿어왔다는 것이다. 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도 분노할 것이라 했다.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일본을 나쁘게 말하느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감정은 이해한다고 했다. 나 또한 젊은 시절 일본의 기술과 경제, 문화가 세계를 이끌던 시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멈춘 뒤 나는 결론을 말했다. 분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 대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심지어 중국이든 상관없었다. 진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책상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일본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현실을 조용히 말했다. 일본은 이미 뒤처졌다. 하지만 뒤처진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잘된 나라를 인정하고 왜 잘됐는지 분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부터 따라가는 것.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일본을 인정했고 철저히 분석했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갔고 결국 추월했다. 진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덧붙였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나라를 시기하는 것도 무작정 경쟁한다고 외치는 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스튜디오에는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해온 나조차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만 미래가 열린다는 믿음은 변함없었다. 일본의 앞날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다. 끝없는 경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함께 갈 동반자로 볼 것인지. 이게 뭐람?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 한복판에서 미군 전차병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74톤이나 되는 거대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진흙 속에 깊이 빠져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견인차까지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장갑으로 둘러싸인 한 대의 전차가 조용히 등장한 거예요. 저 아시아산 전차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모두의 시선이 멈췄어요. K2 전차가 진흙탕을 가르며 마치 스포츠카처럼 돌진해서 에이브람스를 단숨에 끌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해? 30년 경력의 베테랑 전차병인 저에게도 세상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레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에서 30년 넘게 전차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갔던 건 199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련제 T-72와 폴란드에서 개량한 PT-91 트바르디만 몰고 다녔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전차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말렉, 넌 전차랑 결혼했냐? 고 동료들이 자주 놀릴 정도로 저는 전차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정말 답답했죠. 3월부터 4월까지 땅이 녹으면서 훈련장 전체가 진창이 되는데요. 그럴 때면 우리 PT-91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번 주 훈련 취소다. 땅이 너무 질다는 말이 해마다 반복됐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창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전차가 나오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실제 전투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저희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봤거든요. 러시아 전차들이 진창에 빠져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모습이었어요. T-72도 최신형 T-90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PT-91도 분명 저럴 텐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전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진흙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부대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K2 전차가 온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유럽의 거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써왔던 러시아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잖아요. 말렉 걱정하지 마. 우리가 써온 것보단 낫겠지. 젊은 동료들은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T-72만 만져온 제가 새로운 걸 잘 배울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됐고 한편으론 의심도 들었죠.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아시아 전차가 러시아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 검은 장갑의 K2 전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직접 K2 전차를 마주했습니다. 검은색 도장과 날카로운 실루엣이 기존 전차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은 썩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멋져 보여도 혹시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아닐까? 제 옆에 있던 베테랑 동료 얀이 중얼거렸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러시아 전차만 접해온 저희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가 우리 PT-91보다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K전차 주변을 둘러봤죠. 분명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성능은 실제로 써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3월 중순이었는데 며칠 전 내렸던 비와 눈이 다 녹아서 훈련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날씨엔 훈련을 미루지만 이상하게도 K2 전차 훈련만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진창에서 전차 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PT-91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마렉, 저기 봐. 진흙이 무릎까지 올라오잖아. 토마씨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PT 90일 같으면 이미 빠져서 견인차부터 불러야 할 텐데. 오후 2시, 저희는 훈련장에 모여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K2 전차가 아무렇지 않게 무릎 높이의 진흙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라,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바퀴가 땅에 박혀 멈출 줄 알았는데 K2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듯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란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K2가 깊은 물웅덩이 앞에 도달하자 저는 드디어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K2는 잠깐 멈추더니 뭔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듯 하더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웅덩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제 옆에 있던 양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관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죠. 놀라셨죠? K2는 능동형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지형에 맞춰 조정됩니다. 바퀴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여서 어떤 땅에서도 최고의 접지력을 낼 수 있어요. 교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봐온 전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그런 기술이 정말 현실인 건가요? 반신반의하며 물어보니 직접 보면 더 감탄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미군 부대와 함께하는 합동훈련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에이브람스 전차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브람스와 직접 비교할 수 있겠다고 내심 기대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전차가 더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강했죠. 마렉,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이잖아. 아무리 K2가 훌륭해도 미국 전차는 못 따라가겠지. 동료 파벨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에이브람스가 먼저 진흙 구간에 들어갔어요. 74톤이나 되는 압도적인 크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멈췄네. 에이브람스가 진흙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바퀴만 헛돌 뿐이었죠. 역시 에이브람스도 결국 빠지는구나. 토마씨가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견인차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미군 장교가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로프를 연결하고 힘껏 끌어당겼는데도 에이브람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견인차로도 해결이 안 되네. 74톤이나 되니 그럴 법도 하다며 저희는 구경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30분, 1시간씩 흘러가도 에이브람스는 그대로였죠. 바로 그때 K2가 등장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교관이 미군 쪽에 다가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군들이 망설이며 사양했어요.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군 장교 얼굴엔 자존심이 상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에이브람스는 꿈쩍도 안 했죠. 한국 전차가 에이브람스를 빼낸다고? 그럴 리 없지. 파벨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분이 더 지나자 결국 미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K2가 앞으로 나왔어요. 견인 케이블을 연결한 후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어요. 어라, 놀랍게도 에이브람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K2는 진창에서 미끄러지는 기색도 없이 74톤짜리 거인을 당기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56톤의 K2가 74톤의 에이브람스를 진창에서 꺼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얀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에이브람스가 완전히 빠져나오자 미군 전차병이 K2 쪽으로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미군 장교도 와서 한국 교관과 악수를 했고요. 이제 알겠죠? 한국 교관이 저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선입견이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K2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교관에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설명서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말렉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K2를 공부하고 있으니 당연했죠. 인정할 건 해야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이 전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한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도하 훈련 날이었죠. 오늘은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한국인 교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도하 훈련은 전차병들에게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거든요. 만약 물이 엔진에 들어가면 전차는 완전히 망가져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병사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랭님. K2는 물속에서도 문제 없어요. 19살 신병 미하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놀라웠어요. 예전이라면 도하 훈련 앞에서 잔뜩 긴장했을 텐데 이 친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괜찮을까? 물론이죠. K2는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어요. 미하우의 농담에 다른 젊은 병사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마렉 대위님 같이 타보시죠. 네. K2 한번 체험해보세요. 진짜 새로운 세상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계속 권유해서 사실 고민이 됐어요. 30년 내내 PT-91만 몰다가 갑자기 낯선 전차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 번만 타보면 PT-91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니까요. 결국 저는 K2에 올라탔어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이라서 PT-91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완전히 달랐죠. 신기하죠?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리아오가 설명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형정보, 기상상황, 다른 아군 전차 위치까지 전부 화면에 나오죠. 이게 진짜 미래 전차구나 싶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K2가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어요. 전차 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도 K2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나아갔어요. 신기하다. 정말 문제 없네. 옆에서 보던 양이 감탄했죠. 더 놀란 건 물속에서도 K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포탑도 자유롭게 회전했고 주포도 정확히 조준됐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교관에게 물어봤어요. K는 24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한국은 강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도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고민해서 이 전차를 만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70년째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온 이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직접 K2를 물속에서 조종해보니 더더욱 놀라웠어요. 물의 저항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마렉 대위님 어떠세요? 믿기 힘들어요. 진짜 물고기 같네요. K2가 강을 다 건넌 후에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이제 어떤 지형이든 걱정 없어요. 리아우가 크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 처음 전차를 탈 때는 이런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최고의 전차를 운전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한국 교관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나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교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는 70년 동안 항상 전쟁의 위협 아래 살았죠.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한국 전쟁 때는 미군 전차에 의존했지만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K2가 탄생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군사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동차 기술, 특히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융합되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자동차 회사가 전차 개발에 참여했다니요. 현대자동차요? 그 회사가 전차도 만드나요? 직접 생산하진 않지만 엔진과 서스펜션 기술을 제공했어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바로 이런 기술력 덕분이에요. 교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뤘는지 점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교관님, 왜 한국 분들은 기술에 이렇게 열정적이신가요? 아마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일 거예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서 결국 사람의 머리와 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했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기술에 그렇게 열정을 쏟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한국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싶어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의 원천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그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저는 젊은 군인들과 함께 K 정비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비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전차는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스스로 알려줘요. 정비병 토마시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부품 교체도 훨씬 더 간편했어요. PT-91은 하루 종일 걸리던 정비가 K 전차는 몇 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직접 정비를 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감탄하자 한국인 교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문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민족이에요. 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만족하는 성격이죠. 그 말이 K2 전차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빠른 기동성과 정교한 시스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전차였으니까요. 그래서 K2가 이렇게 완성도 높구나 실감했죠. 몇 주 뒤 저는 동료들과 K2의 사격 훈련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날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목표물까지 3km 이동하며 사격을 준비했죠. 명령이 떨어지자 K2가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리는 동안에도 주포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죠. 교관의 설명과 함께 K 전차가 사격을 했고 결과는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동 중에 3km 거리의 표적을 맞추다니. 한국 기술자들이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갑자기 왜? K 전차를 보면서 느꼈는데 한국인의 기술과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야. 작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워. 아내도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계했다는 점이 정말 기억에 남아.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느껴져. 정이 뭔데?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야. 남을 챙기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말이야.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맛보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교관에게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는 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렉 대위님,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요. 이런 멋진 전차를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교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큰 자부심을 느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 안에 사람을 위한 배려와 평화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걸요. 6달이 흐른 지금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렉 대위님, 오늘도 K 훈련입니다. 미하오와 젊은 군인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이젠 이 아이들이 진짜 전차병처럼 보였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 당당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어요. 좋아, 오늘은 야간 훈련이다. 제가 말하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전에는 밤 훈련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K가 곁에 있으니 밤에도 걱정이 없었어요. 토마가 자부심 가득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K2의 야간 투시 장비는 저에게 아주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온 교관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관님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었거든요. 교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마렉 대위님 덕분에 우리 폴란드 병사들이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교관님이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미하오가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관님이 놀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요. 네, 저희 모두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져서요. 실제로 부대 안에는 한국어 공부 열기가 가득했어요. 젊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K2를 만든 공장도 직접 가서 보고 싶고요. 병사들의 말에 교관님이 활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환영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더 밝아지고 젊어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차 덕분이야. 30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네. 그래서 어떤 기분인데? 희망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해. 작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야.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는 힘이 있지. 며칠 후 폴란드군 고위 장교들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어요. K2 전차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마렉, 보고하시오. 네, K2 전차는 모든 부분에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보고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떤 임무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진창에서의 기동력, 도하 능력, 사격의 정확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이 전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보고네.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의미겠지. 네, 한국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K2 전차 경험이 벌써 6달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된 걸 보면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K2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는 K2 전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30년 베테랑이었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멈추지 않는 성장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2와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입니다.